자, 안녕하십니까. 융합적 사고와 글쓰기. 자, 오늘은 아우름 글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래 쇼크 또 책임의 원칙 두 권으로 대표되는 미래라는 주제입니다. 미래라는 주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상당히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요. 자, 그래도 일단 미래라는 말이 있으니 우리가 미래를 고민하고 미래를 예견하고 예측하고 미래에 생겨날 다양한 문제들을 미루어 보고 미루어 본 그 밑바탕 위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거나 또는 준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죠. 자, 미래라는 이 말 뜻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래 한자로 보면은 올래자군요. 온다, 아직 오지 않음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한자로 보면 아주 불명료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인지 않았음인지 않음인지 아는 것인지 않을 것인지 도대체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말로 바꿔야 할지 감이 좀 잘 안 오는데요. 일단 우리말에는 오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글쎄 가만히 보니까 온 날이군요. 온 날, 이미 온 날. 그럼 이미 온 날은 오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어제가 있네요. 어제. 어제는 지난 날. 지난 날 전체가 그러면 어제가 되나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어째 빼앗긴 때란 뜻이 되겠군요. 그러면은 엊그제 엊그제 이런 식으로 계속 뒤로 멀리 지나갈 수가 있을 테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올 날이 있겠군요. 지나간 날이 있으면 앞으로 올 날. 그럼 앞날이 되겠군요. 지난 날, 온 날, 또는 뭐 오늘 날 이렇게도 되겠네요. 뭐 좀 겹치는 느낌은 좀 드는데요. 온 날, 오는 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오늘 날 이렇게도 될 테고 앞날 또는 이제 앞제, 어제, 그제. 그럼 이제 예전에 하제라고 했는데 그 하자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냥 뭐 앞제 이래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날이 있고 오늘 날이 있고 오늘이 있고 다음에 이제 앞날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지났다는 말로 봤을 때 무엇이 지나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때가 지나간 거죠. 버스 지나갔습니다. 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또 밤 지나가죠. 지나갔다 또 되돌아오죠. 이렇게 시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단위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째깍째깍 또는 이제 디지털 시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정된 숫자를 가지고 시간을 재어 나가는 거죠. 물론 그 한정된 숫자를 재어 나가면 또 무한대의 시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라는 것은 기준이 오늘의 관점에서 아직 오지 않은 때 전체를 말하고 아직 오지 않았다는 관점과 달리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때 앞날이라는 개념으로도 이해되겠습니다. 다가올 날도 있고 앞날도 있고 다가오는 날도 있고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말로 바꿔보니까 아주 미래와는 달리 풍요로운 이런 온톨로지 구성을 갖출 수가 있군요. future라는 잉글리시는 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자나 잉글리시의 경우에는 오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시간을 이해했군요. 그럼 오고 있는 때 이건 전부 미래가 되겠습니다. 이미 와버린 때
온 때 이것은 현재 또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지나가 버린 때 이건 과거가 되겠습니다. 과거라는 이 한자 낱말도 아주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시면 우리말로 바꾸시면 아주 정확하게 시간 개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또는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미래를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오지 않은 때, 그 아직 오지 않은 때 가운데는 내가 이미 죽고 사라져 버린 때도 있을 겁니다. 또는 인류가 종말을 고한 때도 있겠죠. 뭐 이런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구의 나이도 우리가 헬스의 세알일 수 있고 뭐 44만 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네요. 이렇게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 인류도 마지막 또는 끝이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래라는 이 시간도 살아있는 나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라면은 길어봤자 50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은 경우라면은 20대면 뭐 글쎄 120세까지 산다면은 100년 남았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마다 또는 세대마다 시대마다 미래에도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는 거죠. 그 끝 너머에 또 다른 미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끝 너머의 미래는 나의 또는 우리의 미래는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미래를 지금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미래는 도대체 어떤 미래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에게는 언제 이 미래가 문제가 될까요? 이때 우리 정확히 문제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자, 오늘 이제 그걸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된다,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물음거리가 생겨났다, 물어볼 만한 것이 생겨났다, 또는 물어야만 할 어떤 일이 발생했다, 터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코로나19의 사태는 언제 끝날까요?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정말 우리의 삶이 좀 답답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울해지겠죠. 좀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은 무엇인가를 아주 부당하게 빼앗긴 이러한 허탈함 또는 무기력감 또는 운명 앞에서 인간의 그 나약함, 초라함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방식이겠죠. 여러분에게 이제 곧 시험이 닥쳐올 거라고 본다면은 아직 닥치지 않은 그 시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아주 주요한 과제입니다. 미래 문제라고 했을 때 미래라는 주제는 아무에게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 사람 또는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 미리 꿈바라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미래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떤 일을 해 나가고자 할 때, 그런데 그 해 나가고자 하는 그 일에 어떤 막힘, 걸림,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이 예상이 될 때, 뻔히 이런 어려움들이 미루어 보이고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걸 또 미리 헤아려 보잖아요. 그 문제를 미리 헤아리고 살펴서 그 문제가 작아지도록 또는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는 노력들을 펼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미래 문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계속 이제 미래라는 한자 말로 쓰면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라고 할 때마다 방향성을 다가올 때, 다가오는 때, 또 내가 다가가는 때, 이 두 가지 방향성을 모두 갖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인데, 이 때라는 우리말은 쌓인다는 뜻입니다. 우리 피부에 덕지덕지 붙어 쌓이는 것도 때라고 그러죠. 어떤 장소에 자꾸 거듭거듭 쌓이는 것, 이것이 때입니다. 마치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몇 년, 뭐 예를 들어 50살을 먹었다 그러면 50년이라는 세월을 이 몸속에 잔뜩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라는 것은 이렇게 쌓인 것이다. 켜켜이 첩첩이 쌓여가지고 그 안에 빠져나가지 않은 채 머물러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어쨌든 이렇게 미래 문제는 두 가지 방향성을 모두 갖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첫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한 어떤 그 앞날이 나에게 닥쳐온다, 다가온다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때라는 의미로 주동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때, 시간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미루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앞날, 다가가는 때죠. 이 두 가지 방향을 모두 염두에 두시는데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어떠한 때인가요? 그러면은 첫 번째,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겠죠.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미래는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미래는 언제나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와 없을 수란 두 가지 수, 이 두 가지 경우에 수 안에 놓여 있는 것이 앞날입니다. 이 앞날은 어떤 날이 다가올지, 내가 어떤 날로 다가가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이 미래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예견이라는 말을 좀 쓰게 되고요. 잉글리시는 foresight, 미루어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까요? 모르죠. 정말 모르나요? 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려볼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려본 세계가 실제로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변수들이 너무 많죠. 화산 폭발, 지구온난화, 또 코로나19와 같은 또 다른 전염병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알 수 없지만은 이 알 수 없는 무수한 내용들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꿈 바라기 속에 함께 집어넣고 포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될 건데,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떤 일을 해 나가고 싶어 한다는 바로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없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한 사람에게는 미래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꿈과 희망, 꿈 바라기와 같은 것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미래가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 과연 미래라는 것이 지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론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21세기는 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끝을 탐구하고 탐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끝을 탐험하는 것하고 우리 시간의 끝, 미래를 탐험하는 것 사이에는 두 가지 모두 불확실성이라는 커다란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의 경우에는 결국 미래라는 것도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환경 변화의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미래에 살아남을 것이다. 동의하시겠죠? 예.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구 환경이 극도로 나빠진다고 한다면은 그 변화된 환경 속에 끝까지 살아남을 종은 아마 사람은 아닐 겁니다. 바퀴벌레일까요? 또 저 심해에 살고 있는 그런 생물들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미생물은 아닐 것입니다. 미생물은 아주 빠르게 아마 멸종을 해 갈 것입니다. 환경 변화에 가장 미세하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쪽도 미생물 쪽일 테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어떤 종이 미래에 살아남을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닐 거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의 미래 생존은 기본적으로 환경 적응보다는 우리 사람에 맞도록 어떻게 환경을 바꿔 나갈 것이냐에 달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인류가 무기력할 수 있지만은 인류가 갖고 있는 삶의 체계와 그리고 만들어낼 줄 아는 기술, 이 두 가지가 잘 접목이 된다고 한다면은 사람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스스로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이 바뀌더라도 인간들 자신은 그들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아마 지구 파괴라는 거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현재 지구 환경, 다른 생명체들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구를 유지시켜 가면서 절제와 자제하는 가운데 인류의 이런 미래도 환경과 함께, 지구의 운명과 함께 공동 운명체로 맡길 것이냐에 대한 도덕적 결단도 아마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자, 다윈의 예측이 좀 빗나가길 바라면서 자, 이제 인간은 이런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문화적인 차원,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차원으로 이런 의지적 자연 선택을 해 나가고 있죠. 의지로서 인간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의지로서 환경과 인간의 삶의 조건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상황이 크게 바뀌어 가고 있다. 이것을 미리 예견한 미래학자가 엘빈 토플러입니다.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아마 최근에 뭐 여러분들도 엘빈 토플러의 글 한두 권쯤은 읽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3의 물결이라든지 부의 미래, 이런 것들은 아주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이제 미래 쇼크라는 책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이제 2016년에 8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죽었다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아무리 미래를 정확히 예견하는 미래학자도 미래를 이길 수는 없다.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사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 문제를 몇 가지 관점에서 제가 오늘 접근을 시도할 텐데요. 첫 번째, 미래 쇼크의 관점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쇼크에서는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볼까요? 미래는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미래 쇼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쇼크란 말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쇼크이라는 것은 원래는 공격이라는 뜻인데요. 전쟁 용어입니다. 기습 공격. 우리가 이제 매복을 하거나 이렇게 있다가 예상 침투로, 적군의 예상 침투로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 적이 이제 크게 이제 혼비백산하면서 크게 타격을 입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택이라는 의미로, 공격이라는 의미로, 기습 공격이라는 의미로 쇼크라는 말을 썼다.
근데 쇼크라는 말은 물론 물리학에도 쓰이고 화학에도 쓰이고 의학에도 쓰이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쇼크는 때린다, 공격한다, 때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때리는데 갑작스럽게 때려서 방어가 안 됐다 이런 뜻도 좀 있고요. 근데 이거 의학적으로 쓰일 때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숨을 가쁘게 쉰다든지 또는 이제 의식을 잃는다든지 쇼크를 받았다, 쇼크가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것이 바로 뭐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이제 호흡이 빨라지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이렇게 나중에 의식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바로 쇼크이죠. 1차 쇼크, 2차 쇼크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쇼크가 오면은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크는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기습 공격이라는 의미에서는 때림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그 기습 공격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얻어맞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때림과 얻어맞음 이 두 가지 모두가 쇼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쇼크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시면서 미래 쇼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현재 우리 사람들을 인류를 때린다, 기습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준비가 된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것을 자기들 방식대로 잘 대응을 해 나가겠죠.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기습 공격에 이제 얻어맞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쇼크는 얻어맞음의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는 피해가거나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반면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집단은 그래서 얻어맞아서 결국은 위험한 상태로 빠져든다. 이것이 바로 미래 쇼크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부적응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이제 쇼크로 보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책을 교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156쪽에 있습니다. 자, 미래 쇼크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5개의 상황을 가지고 5개의 상황, 사물, 장소, 사람, 조직, 이념, 가치관 등 이런 것들 5개의 이것이 하나의 상황을 이루는 것인데 이 상황 전체가 갑자기 일시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시성이란 말이 이제 번역어니까 이제 그 원래로 보면 트랜지언트라는 말은 지나가다, 과도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가운데 있다. 그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일시적이다, 이례적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이 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은 지나가 버렸고 낯선 것이 지나오고 있는데 이 낯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에 그 또 더 낯선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익숙해질 만하면 또 새로운 것들 이런 것이 계속 거듭거듭 닥쳐오는 바람에 이제 우리는 적응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부적응 상태에 빠지는 것 이것이 쇼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모바일 세대이기 때문에 뭐 현재 이런 급격한 변화들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고 또 즐겁게 또는 심지어는 뭔가 창의적으로 적응해 가실 수 있죠. 저만 해도 그 정도 적응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좀 번거롭 뿐만 아니고 적응 자체가 좀 힘겹다 이렇게도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뭐 저는 다행스럽게도 대학생 자녀들이 둘이나 돼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조금 적응할 만하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새로운 제도,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간성
이런 게 나오니까 적응을 못하고 계속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응이라는 것은 결국 뒤처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시성, 끊임없이 무엇인가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지나가는 계속 낯선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의 삶의 세계 속에 계속 침입해 들어오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군요. 이 낱말을 좀 잘 번역을 했더라면 우리가 토플러의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일시적이다라기보다는 이제 나에게 익숙했던 것은 지나가 버리고 나에게 낯설고 그래서 좀 왠지 생소한 것들, 꺼리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 좀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자꾸 나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낯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낯설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은 결국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도 테크노포비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도 생겨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막 제3의 물결처럼 지식정보화 사회처럼 눈만 뜨면 계속 새로운 것들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니 이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날 새로운 것들을 익혀 나가느라고 정신이 없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나가 버림, 지나가는 가운데 놓여 있음. 그래서 하나도 어디에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이런 부평초같이 둥둥 떠다니는 이러한 삶, 뜬금없는 삶들. 어제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새로 해야 되는, 어제까지 배운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뉴 노멀의 시대가 와버리고 있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는 것들. 트랜지언스는 그래서 좀 더 정확히는 스쳐 지나감. 어디에도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음. 헬덜리는 고향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시간성 개념으로 읽어보면 temporariness, 이걸 또 임시성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좀 되는 번역어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말로 학문하기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우바, 우리말답게 우리말을 바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말 자체가 소중하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우리말로 생각할 때 훨씬 생각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박자를 세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걸 때리겠습니다. 손으로. 이거 템포라는 겁니다. 템푸스. 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좀 빨라져요. 똑, 똑, 똑 하다가 똑똑똑똑똑똑 빨라지는 거죠. 그럼 이게 빨라지면 간격이 짧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두 그냥 춤을 춰야 됩니다. 적응할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간 부족 사회로 진입을 했을 때 그 이유는 바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우리 삶을 계속 밀려 들어와서 아까 얘기한 5가지 상황이 사물과 공간과 또 장소와 사람과 조직과 이념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도 됐는데 갑자기 오늘날 갔더니 마스크를 써야만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규범에 따라서 우리 삶을 계속 맞춰 나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템퍼러리니스다. 그러니까 트랜지언스는 흘러 지나가 스쳐가는 것의 관점에서 말해졌다고 한다면은 템퍼러리니스는 그 적응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내가 좀 익숙해졌는데 또 지나가서 또 새롭게 익숙해져야 되고 하는 이런 적응의 시간이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 낱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가속화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속화된다는 것은 누구도 적응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상황의 변화에 우리가 그것을 발맞춰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뒤처지게 됩니다.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되죠. 숨이 가빠지고 숨을 못 쉬게 되고 결국 물 밑으로 가라앉게 돼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무기력하게 됩니다.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 책에서는 교재에서는 이제 미래쇼커에서는 턴오버라는 말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사오는 편이지만은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가면 아내와 같이 가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유통기한을 살피잖아요. 특히 이제 우유 같은 거를 이제 살 때 보면은 진열대에 그 유통기한이 좀 얼마 남지 않은 게 앞에 있고 유통기한이 오래 남아 있는 거 새로운 건 뒤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기를 쓰고 저 안에 걸 끄집어내서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유통기한이 아주 긴 거, 새로운 것, 프레시하다, 신선한 것을 주로 골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새로운 제품으로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갈아 바꾸는 것, 갈마 바꿈이라고 우리말로 그러는데요. 갈아 끼우는 것, 이게 턴오버입니다. 돌리는 거죠. 자꾸 회전. 돌려가지고 단순히 무슨 터빈 같은 것을 돌린다는 뜻이 아니고 갈아치운다, 갈아 끼운다, 갈마 든다 이런 뜻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이 턴오버입니다.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회전율이라고도 우리가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엘빈 토플러의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현대의 이 그 문화가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잴 수 있겠는가? 이 변화의 속도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상품의 회전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사람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신입생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이렇게 뭔가 시간의 흐름을 좀 체감하게 됩니다. 턴오버죠. 1년 단위로. 나이를 좀 먹을수록 시간이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쪼개 써야 되고 점점 더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회전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점점 이 세계가 빨라지고 있고 적응이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빨라지는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부적응자가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이 바로 미래 문제의 핵심이 되겠구나. 기술 발전은 점점점 빨라질 테고 기술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는 사회 변화의 속도도 빨라질 테고 조직도 빨라질 테고 교육도 가속화될 테고 모든 것이 이제 한데 아울러져서 가속화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가속인지는 아직 우리에게 물을 여력이 없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일단 가속도 붙는 그런 기차 위에 올라타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는 아직은 없는 거죠. 누구를 위한 가속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텐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곧 이런 물음들이 우리에게 또 생겨 나오겠죠. 자, 1부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주제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